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이후로 호치민에서 거주하고 있는 제프라고 합니다. 5월에는 베트남 독립기념일 연휴가 있어서 이때 다녀온 타이중의 4박 5일 여행 기록을 담아봤습니다. 인구 280만의 대만 세 번째로 큰 도시이자 밀크티의 고향, 대만에서도 살기 좋은 도시로 알려져 있는 이 타이중은 어떤 매력이 있는지 같이 보시죠. 역시나 오늘 또 막히는 호치민 공항. 네, 평소에 이렇게 막히진 않는데 오늘이 베트남의 몇 없는 연휴라서 진짜 미친 듯이 막히네요. 비행기 놓치는 줄 알았습니다. 이륙 2시간 전에 공항 도착했는데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서 공항 직원한테 사정하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모두 왕복이 비엣젯, 잦은 연착으로 악명이 높죠. 웬만하면 안 타려고 하지만 베트남 내에서 가장 노선이 많고 시간도 가장 다양해서 어쩔 수 없이 돌아 비엣젯을 타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 타이페이 놀러 갔을 때 스타럭스라고 하는 2020년도에 운행을 시작한 신생 항공사 비행기를 타봤는데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저가 항공사인 LCC임에도 프리미엄 퀄리티를 자랑하는 그런 항공사인데 비행기 안에 시설도 다 새거고 기내식도 너무 맛있고 칵테일도 만들어주고 이코노미임에도 좌석이 상당히 넓어서 큰 충격을 받았는데 바로 저기 보이네요. 부럽습니다. 나도 타고 싶은데.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대만 도착! 예전에는 타이페이를 가봤었는데 타이페이 공항과는 다르게 타이중 공항은 정말 아담하고 귀엽습니다. 크기는 나트랑 공항 정도로 비슷한 규모인 것 같아요. 인구가 많다고 해서 공항이 무조건 큰 건 아닌가 봐요. 짐을 차는 컨베이어 벨트도 2개라서 귀엽죠. 오자마자 유심부터 샀습니다. 포지를 5일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선택했는데 가격이 나쁘지 않습니다. 데이터 걱정 없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지카드도 구매해서 200위안 충전해서 바로 타이중역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어디다 내놔도 부끄러운 이지카드. 저번에 타이페이에서 샀던 이쁜 카드는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대만 오면 필수로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대만 럭키드로우입니다. 대만 정부가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랜덤으로 5,000 대만 달러, 하나로 약 20만원 상당의 경품을 추첨하는 이벤트인데 특정 숙소비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지카드에 넣어서 교통비 혹은 유명한 식당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이페이에서는 꽝이었는데 이번 타이중 여행은 꿈자리가 좋아서 꽝입니다. 네, 꽝입니다. 제가 탔던 공항 302번 버스는 캐리어를 둘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배차 시간도 30분 정도로 짧고 다른 버스에 비해 그나마 이동 시간이 짧아서 이 버스를 탔습니다. 시내까지는 약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타이중의 버스들은 연식이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302번 버스도 상당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네요. 숙소는 호텔 C라는 곳이었고 유튜브에서 브이로그를 찾다가 괜찮아 보여서 4박 중에 2박을 먼저 예약했습니다. 위치도 괜찮고 호텔도 깔끔해서 좋았습니다. 다만 침대가 2층에 있다는 거. 네, 자다 화장실은 못 갈 것 같네요. 비행기도 1시간 연착되고 생각보다 출입국 심사대에서 버벅여가지고 짐을 풀고 나오니까 해가 져버렸습니다. 역시 여행은 계획대로 되지 않지. 이게 여행이지. 첫 목적지로 국립 타이중 극장을 갔습니다. 1층에는 소품샵이 있었는데 거의 마감 직전이라서 대부분 닫아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오기로 하고 옆에 있던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6층 가면 또 산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거든요. 층수 자체가 높지는 않아서 야경이 화려하진 않지만 이 선선한 저녁에 한 바퀴 걸을만 합니다. 그리고 도심 치고는 정말 조용해요. 대만 사람들은 저녁에 많이 안 돌아다니나? 차 소리도 말소리도 잘 안 들려서 도심임에도 되게 조용하게 산책할 수 있었습니다. 타이중의 야경을 볼 수 있는 카페가 있다고 해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의 카페를 갔습니다. 렉 커피라는 곳인데 1층에 안내 데스크가 있어서 이 카페에 간다고 하면 층수를 안내를 해줍니다. 카페 내부는 이렇게 생겼고요. 건물 내부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서 살짝 실망했는데 커피를 시키고 밖으로 나가보니 나름 괜찮은 야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타이페이에서도 느낀 건데 대만 저녁 야경은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어두운 느낌이 많습니다. 그래도 타이페이의 야경은 좀 있었는데 타이중은 좀 더 어두운 느낌이 크네요. 아마 저 멀리는 산이 있을 텐데 저녁이라 완전 평지처럼 보이네요. 대만도 아주 높은 산이 많기로 유명하죠. 한국보다 평지 비중이 더 적다고 합니다. 이 카페는 시간이 나면 잠깐 쉬었다 가기는 좋은데 굳이 야경을 위해서 와야겠다 라는
라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타이중 야경이 소박했거든요. 사실 야경보다 더 기대한 곳이 있었죠. 바로 대만 최대 야시장 펑지아 야시장입니다. 펑지아 대학교 인근에 있는 야시장으로 정말 다양한 먹거리와 쇼핑, 즐길 거리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처럼 이렇게 늦게 오시면 상가의 내부 건물들은 대부분 문이 닫혀 있고요. 그래서 해 졌을 때 바로 구경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유튜브를 보던 타이중 여행 오면은 이 펑지아 야시장은 꼭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궁금해서 왔습니다. 우버를 타고 도착하자마자 우와 하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뭔가 대만 전역에 어둑어둑한 곳에만 있다가 저녁에 이렇게 밝고 사람 많은 곳을 보니 분위기가 싹 전환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대만이 미식의 나라로도 유명하죠. 정말 다양한 먹거리들이 있습니다. 우선 길 따라서 한 바퀴 쭉 둘러보고 간식들 하나씩 부숴보겠습니다. 오늘은 커피밖에 안 먹은 위장을 먼저 달래주기 위해 무난한 닭튀김, 후추 맛이 되게 강하고 약간의 매운맛이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한국식 치킨과는 또 맛이 달랐습니다. 다음은 송이버섯, 고기도 아니고 숯불 위에 구워지는데 정말 향이 미쳤습니다. 소스 하나를 골라서 먹을 수가 있는데 너무 맛있어서 마음 같아서 맛별로 하나씩 다 부숴버리고 싶었는데 먹을 게 좀 많아 아쉽게 하나만 먹고 패스. 그 다음은 한때 한국에서도 유명했던 큐브 스테이크, 그리고 마라꼬치구이, 닭, 양, 소고기와 다양한 부위들을 파는데 가장 작은 걸로 하나 먹었습니다. 저는 야시장에서 이게 저의 원픽이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원래도 마라를 좀 좋아하긴 하는데 진한 육향과 매콤함이 내가 대만을 오긴 왔구나 하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래떡을 구워서 연유를 뿌려주는 달달한 것으로 마무리. 타이페이 여행을 갔을 때 정말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그때는 야시장 가다가 출출해서 하나 먹었던 음식이었는데 지금까지 먹었던 대만의 최애 음식이지만 아직도 이름을 못 찾고 있습니다. 혹시 이걸 뭐라 부르는지 아시나요? 마라탕도 호구도 아닌데 많이 맵지도 않고 뭔가 새콤한 맛이 있습니다. 무튼 여기서 더 먹을 수 있었지만 숙소 가서 맥주 마실 배도 남겨놔야 하니까 아쉽게도 여기까지만 먹는 걸로. 이 펑지아 야시장은 태국이나 베트남의 동남아 같은 야시장이라기보다는 한국의 시내에 가까웠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시내 모른다고 하죠. 광주 토박입니다. 야시장다운 노점상도 있었지만 대부분 매점들은 건물 안에 장사를 하는 형식이라 야시장임에도 매우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더 많은 걸 볼 수 있었겠구나 하는 아쉬움을 뒤로 오늘의 일정은 끝. 참 이 야시장에서 느낀 건데 대만은 쓰레기통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한국도 쓰레기통이 많이 없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공원, 편의점, 버스 정류장 대체로 쓰레기통이 있잖아요. 대만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를 하나씩 가져오는 게 편할 거예요. 쓰레기 담아서 나중에 한 번에 버리려면 편의점에도 버스 정류장에도 공원에도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이건 상상도 못했네. 집에 와서 찾아보니까 대만 환경보호부가 대만 거리 청결함 유지를 위해서 해충을 줄이기 위해서 거리에 공공 쓰레기통을 없애는 정책을 시행했다고 하네요. 한국도 찬반 의견이 참 많이 갈리는 문제인데 저는 이게 꼭 좋은 건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쓰레기통을 찾아 화딱지 날 수도 있으니까 미리 비닐봉지 하나 준비해 가시길. 역시 하루의 끝은 시원한 맥주로 마무리하는 게 최고지 하고 다음날 못 일어날 뻔했습니다. 맥주에 수면제 탄 거 아니야? 10시까지 혼절했다가 겨우 일어나서 아침 산책 다녀왔습니다. 호텔 1층 로비가 이렇게 이쁜데 여기선 커피 한 잔도 못 마셔봤네요. 늦잠 자서. 대만은 인도가 대부분 이렇게 건물 아래에 있더라고요. 일본도 보통 이렇나요? 한국에선 건물과 인도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유독 대만에서는 건물 아래에 이렇게 만들어진 인도를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도 이렇진 않았던 것 같은데 대만 특유의 도시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비가 오거나 햇빛이 너무 강할 때는 그늘을 만들어서 좋더라고요. 이런 구조는 안 그래도 좁은 대만의 도시 공간을 정말 극대화시키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대만 와서 느낀 건데 대만은 차도 많고 오토바이도 많습니다. 물론 베트남만큼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더 많아서 놀랐어요. 또 타이페이보다 타이 중에서 오토바이를 훨씬 많이 사용하는 듯해요. 생각해보니 대만에서 오토바이를 대여해서 여행 다니는 것도 꽤나 재밌을 것 같네요. 호치민에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조심히만 타면 또 이렇게 효율적인 이동 수단이 없거든요. 산책하다 보니 이 귀여운 신호등 또 오랜만에 보네요. 파란불이 꺼질 때쯤에 발걸음이 급해집니다. 아침밥으론 대만 오면 꼭 먹어야 한다는 딴빙을 먹었습니다. 미리 찾아놓은 맛집은 없어서 JSP라는 프랜차이저 아침 식당에서 먹었는데 가격도 싸고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딴빙 자체도 엄청 독특한 음식이라기보단 부침개와 맛도 비슷하고 양도 적당해서 딱 아침으로 먹기 좋더라고요. 중국 남부지방에서는 창펀을 많이 먹죠. 비슷한 음식으로. 개인적으로 창펀 정말 좋아합니다. 중국 가면 꼭 드셔보세요. 토핑으로 뭐가 들어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아무것도 안 든 땀빙과 베이컨을 먹었습니다. 차도 같이 시켰는데 이렇게 해서 가격이 총 5,000원 밖에 안 나왔네요. 가성비 미쳤죠.
타이중 2일차의 첫 목적지는 녹광계획이라는 곳입니다. 타이중의 자이수이라는 회사의 오래된 숙소 12채를 리모델링해서 조성된 문화창작마을이고 카페, 공방, 서점, 향수공방, 수공예품 등 17개 이상의 독립매장이 있다고 해요. 50년 이상 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분위기가 되게 독특했습니다. 딱 건물 한 채 정도의 규모라 크지는 않았지만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건물 규모에 비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특히 학생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기념품점 몇 개 있어서 구경하는 재미도 있었고요. 일본처럼 되게 아기자기한 물건이 많았습니다. 심기심촌 근처이기도 하고 후기가 그렇게 많이 없어서 큰 기대는 안 했는데 생각보다는 괜찮았습니다. 심기심촌 가기 전후로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층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옷가게에 줄을 서더니 점점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저희도 뭔지 모르지만 줄을 먼저 서봤습니다. 1시부터 가게 오픈이라 옷가게 치고는 상당히 늦게 열지만 사람들이 계속 몰리더라고요. 어텐션이란 옷가게였고 2015년에 설립된 오래되지 않은 로컬 브랜드로 꽤나 힙한 느낌이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인기를 많이 얻고 있다고 하네요. 이 팝업 스토어는 되게 작고 인원 제한이 있어서 한참 기다린 후에야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내부 촬영은 금지지만 인스타 페이지도 있으니 옷 좋아하시는 분들은 겸사겸사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심계심촌을 갔습니다. 타이중에선 상당히 유명한 관광지인데 1969년에 지어져 당시 과거 대만 감사원 관사로 사용되었다가 녹광계획과 같이 도시 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공간입니다. 특히 청년 창업자들이 운영하는 스토어들이 많은데 카페, 빵집, 다양한 음식점부터 각종 기념품, 액세서리, 가방, 옷 등 정말 많은 스토어들이 있어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싸다고는 안 했다. 원래 감성은 비용과 비례하는 법. 다만 이곳 자체가 이쁘기도 하고 유명한 관광지라 사람이 정말 바글바글합니다. 2층도 있지만 2층은 대부분 빈 공간이었고요. 입점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많이 본 장소가 바로 이 2층에서 찍은 모습이네요. 역시 아무리 유튜브 여행 영상과 사진을 많이 본다고 해도 직접 가서 경험하는 건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넓고 가게들이 많고 물품들이 다양했습니다. 여긴 저녁이 되면은 불이 켜져서 더 이쁠 것 같은데 가게들이 또 일찍 닫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심계심촌은 해가 뉘엿뉘엿 져갈 때쯤에 가는 게 가장 이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계심촌 주위로도 되게 앤티크한 빈티지 가게들이 많더라고요. 시간이 된다면 이 주위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이중 문화권 가는 길에 춘수당이 있어서 이곳도 일정에 넣어봤습니다. 밀크티의 원조는 대만, 그 중에서도 타이중, 그 중에서도 정확히 이 춘수당이란 곳에서 첫 밀크티를 만들었다고 해요. 원래는 일반적인 찻집이었는데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재미로 밀크티에 타피오카를 넣어 먹던 것을 시작으로 1987년 우리가 알고 있는 버블티가 탄생했다고 해요. 한국에선 공차가 가장 유명한 브랜드겠네요. 엄청난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지만 너무 맛있어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나 대만 갔다 와서 살찌면 다 이 버블티 때문입니다. 평일이고 식사 시간도 아니어서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대기줄이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은데 3팀 정도. 이 안에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포장만 해가는 사람도 많고. 유튜브를 보니까 여기서 우육면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유명한 가게답게 가격은 상당히 비쌌지만 우육면은 맛있습니다. 근데 다른 곳에서 먹는 걸로. 맛있긴 한데 큰 메리트는 잘 모르겠어요. 우육면과 버블티보다는 저에게는 특히 이 무 케이크가 신선했습니다.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무로 만든 케이크입니다. 맛있을까 싶잖아요.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물을 쪄서 겉에만 튀겨 만든 음식인데 맛이 아주 순한 해시 브라운 같은 느낌이랄까? 네. 버블티 우육면보다 저는 이 무케이크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버블티는 생각보다 달지 않았고 한국에서 먹는 버블보다 이 타피오카가 훨씬 조그맸습니다. 요즘에 워낙 유명해진 음료라 맛만 따지면 다른 곳이 더 맛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 버블티의 원조라는 헤리티지의 맛은 어떨까 하는 궁금함에 한 번쯤은 갈만한 곳인 것 같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타이중 문화관을 왔습니다. 타이중이 좋은 게 시내에서 10km 이내의 버스 이용은 전부 무료입니다. 멜버른 갔을 때도 주요 관광지역 트램 비용이 무료라서 교통비를 정말 많이 아꼈던 기억이 있는데 타이중에서도 비슷하게 버스비는 거의 무료로 다녔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교통카드에 얼마 남아있는지 잘 신경 안 쓰고 편하게 다녔던 것 같아요. 이 타이중 문화관은 1932년에 지어진 일제강점기 시절에 경찰 숙소로 사용된 장소라고 합니다. 타이중 문화과 역사에 대한 설명, 전시회를 하는 공간, 강연을 하는 공간이 있는데 중국어 설명밖에 없어서 건물만 조금 돌아보다 나왔습니다.
작년에 친구랑 대전 여행을 갔었는데 마치 좀 더 오래된 테미오레를 본 것 같았습니다. 테미오레도 타이중 문학관과 동일하게 1932년도에 지어졌고 충청남도 도지사 관사로 사용되다가 문화예술공간으로 바뀐 곳이거든요. 일본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것도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문학은 잘 모르지만 사진 찍기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래된 일본풍 건축물들이 고즈넉하고 풀도 무성해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엄청나게 큰 신기한 나무가 있는데 이때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몰랐어요. 돌아와서 조사해보니까 반얀트리, 즉 보리수 나무라고 합니다. 타이중시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 수명이 근 100년 된 나무라고 합니다. 정말 모습이 신기한 게 이 나무들이 얽혀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한 그루의 나무입니다. 반얀트리는 가지에서 뿌리가 나와서 땅으로 내려가는, 그래서 새로운 줄기가 되는 정말 신기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모습 자체도 되게 크고 웅장해서 마치 하나의 작은 숲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뿌리가 계속 생겨나면서 생명을 더하면서 한 나무가 1000년 이상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다낭에도 800년 된 반얀트리가 있다고 해요. 모습을 보면 정말 경이로운데 이 나무가 아바타 판도라 행성의 영혼의 나무 모티브라고 합니다. 사진을 보면 무슨 느낌인지 알 거예요. 괜히 부처가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닌가 봐요. 큰 반얀트리를 실제로 보면 정말 숲의 영물이다 라는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바로 버스를 타고 만화박물관을 갔습니다. 일본의 문화를 좋아하는 대만답게 만화박물관도 있네요. 이것도 1937년 건설된 교도소의 부지고 교도관들의 검도 훈련장이었다고 합니다. 대만은 정말 일본 건축물들이 많이 남아있네요. 23년 12월부터 개관을 시작한 정말 얼마 되지 않은 박물관이었고 전체의 정식 개관은 2029년에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쩐지 건물이 많이 비어있더라고요. 이 만화박물관은 시간이 남으면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산책하기는 좋지만 시간이 금인 여행객들에게는 크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타이중 여행을 오면 꼭 한번 들르게 될 타이중역으로 왔습니다. 오히려 기대를 별로 안 한 이 철도 박물관이 저는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1905년에 1세대 목조역, 그리고 1917년에 르네상스 양식으로 지어진 역으로 과거의 노선이나 시간표들이 잘 보존되어 있네요. 퇴역한 철도, 승강장을 전시해놔서 이것도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기차 덕후들 오면 환장하겠는데 라는 느낌을 받았네요. 퇴역한 기차들을 이용해서 카페나 각종 스토어로도 이용을 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 기차칸 안에 가게가 들어가 있으니까 평범한 물건도 되게 유니크하게 특별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과거 철로에 벤치를 깔아놓은 공간도 있는데 그 앞에선 공연도 했습니다. 아이디어 좋네. 양쪽으로는 깔끔한 야시장처럼 각종 노점들이 많아서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요. 타이중 오시면 한 번 이상은 무조건 들리게 되어 있으니 맘 편하게 한 바퀴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의 마지막 일정이자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이 타이중에서 유명한 우유 훠궈를 먹으러 갑니다. 진짜 우유를 넣은 건 아니고 치즈를 같이 넣어서 하얀 국물이라 우유 훠궈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마침 웨이팅도 없어서 바로 주문했는데 네, 잘못 시켰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우유 훠궈 먹어보고 싶어서 하나를 또 추가했네요. 치즈가 들어가서 별로 맵지는 않았고 부드러워서 맛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이미 똠양국 많이 먹은 상태여서 기대보다 덜 맛있게 느껴지는 게 너무 아쉬웠네요. 그럼에도 가격이 비싸진 않아요. 가격도 싸고 양도 많고 맛있고 되게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분위기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이 식당에선 이종재 야시장과 가까워서 소화도 시킬 겸 좀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이종재 야시장은 펑지아 야시장보다 더욱 깔끔해서 여기는 이제 야시장이라기보단 완전 시내에 가까웠습니다. 타이중 3대 야시장 중에 하나지만 흔히 생각하는 동남아 야시장이라기보단 딱 홍대 거리에 가깝다고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를 거예요. 그래도 야시장이라 포장마차에서는 유명한 야시장 간식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펑지아까지는 너무 멀고 시간이 없어서 못 가시는 분들은 이 이종재 야시장 와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거예요. 후식으로 음료 한 잔 사서 돌아보면서 마시는데 네, 오늘도 역시나 쓰레기통은 못 찾았습니다.